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중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현장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뜻을 먼저 밝혔다고 청와대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또 와서 보면 알겠지만 풍계리 실험장에 기존 시설보다 더 큰 갱도가 2개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재한 2개 갱도를 포함한 풍계리 핵실험장 전체를 공개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뜻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발표 당시 국내외에서 풍계리 실험장이 사실상 용도가 폐기됐다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즉시 환영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일 관계 다리를 놓는 데에도 기꺼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총리가 북한과 대화 의사를 갖고 있고 특히 과거사 청산에 기반한 국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전달한 겁니다. 김 위원장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북한은 전후 피해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具体的に北朝鮮が行動を取るよう我々も努力を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一致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총리는 일본이 소외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미 정상과 서둘러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를 리드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hopefully a very successful negotiation over the next 3 or 4 weeks. And we'll be doing the world a big favor.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지지자 유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일정을 앞당겨 5월 중으로 특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자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동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I had a clear mission statement from President Trump. When I left there, Kim Jong-un understood the mission exactly as I've described it today.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우린 요즘에 가장 관심 많은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리얼미터의 이번 주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루킹 사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있죠. 리얼미터의 지지율은 69.3%로 1.5%나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어요.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다는 말밖에 안 들려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아젠다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도 이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해석하자 그러면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국민 수준이 올라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상황이라고 봐요.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 그걸 이제 그 지지층이 결집한다, 뭉친다 이렇게. 놀라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70%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정 지지층을 70%좀 갖고 있던 소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돕거나 개혁에 참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어그로를 끄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긴 해, 가끔씩. 한 1, 2%씩.
근데 그 지지율이 전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진짜 박스권이야. 자유한국당 12에서 20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10% 미만이고요.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거는 2달도 남지 않았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선거하고 상관없이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드루킹 키워드를 검색하면요. 드루킹이라는 키워드로 기사가 119만 건이 2주 동안 노출됐습니다. 119만 건입니다. 지금 구글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119만 건이 2주 동안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드루킹이라는 키워드로 기사가 구글링에서 기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119만 건이 2주 동안 탑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분석하고 이거를 굉장히 2주 동안 굉장히 접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이 탑을 뽑았단 말이에요. 2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이미 거짓과 참을 구분할 줄 아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보통이면 이 정도면 그래도 1, 2포인트 빠지거든요. 이 정도 메인 언론들이 다뤄줬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 저는 이거는 선거하고 상관없이요. 굉장히 이 국민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여져 있고 이제는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는 언론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데 있어서 더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부정평가가 3.2%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4.6이면은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나 바른미래당 지지율이나 이런 지지율을 합친 거랑 비슷해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보면은 2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그 지지층들을 나머지 야당 그분들이 나눠 드시고 계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착화가 되면 자유한국당 등의 소멸은 시간 문제예요. 드루킹 사건은 막 터졌을 때는 이게 김경수 의원 뭐 엮여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고 뭐 지방선거 엮여 있어서 심각한 아젠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내다봤는데 이번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런 정도 이슈로는 떨어질 지지율이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사실 있었건 없었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게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70%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나쁘게 보면 위험할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그다음에 더 고무적인 이번 설문조사는 그러니까 TK와 충청권의 60대 이상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하락세를 곡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르신들 층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저것들 이제 사람도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어르신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도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영원한 빨간색 로고를 갖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죠. 타이틀을. 도대체 70%가 어떻게 나오지? 여론조사 진짜 여론일까?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70% 지지 안 한다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당신 주변이니까 그런 거고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맞아요. 왜 우리 트위터할 때 마파란 상대가 다 나라는 정치적 그렇지. 예. 그 사람이 단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 자유한국당 쪽에 지금 전략 쪽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싶을 정도인데 뭐냐면 연봉 많이 먹고 들어가자. 잘 봐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건 분석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태호가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사건 연관된 거를 계속 연막 작전으로 흘리면서 지지를 까먹은다고 생각하는 오산인 게 지금 드루킹 등의 이슈가 올라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니까 부산, 경남, 울산 20대, 30대, 40대 여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가 올랐어요. 네. 그런 정도로 그 판을 못 흔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상하다? 김경수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 이슈를 던지면 던질수록 김경수 의원의 지지가 올라간다거나 자기 지지율이 빠져버리거든. 그리고 더 하나 김경수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만. 그렇죠. 네, 키워주는 거야. 김태호가 입에 담으면 담을수록.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그 국정원의 댓글 이런 사건 등을 통해서 그 집단이 어마무시한 짓거리를 공무원들 통해서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입장에서 경험했고, 보면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는 나 김경수에 대한 지지 처리 안 한다. 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거 전략을 짤 때 모질이들은 그렇게 민심이 변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김경수 드루킹 이상해 너는 이 새끼야. 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엄청나게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커넥션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코너에 몰리고 출구가 없어요. 예, 출구가 없어서 지금 골치 아파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명언, 내가 최근에도 말을 했지만 안 걸고 넘어지는 것이 없고 끝까지 가는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 부류의 스탠스인데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천막까지 쳤어. 진정성 있으려 그러면 천막 치지 말고요. 단식하시는 게 맞는데 떼학빛에서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아니 천막만 치고 지금 단식은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니까. 진정성이 없네. 그리고 그쪽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뭐 하기도 싫어해서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들 이벤트 있을 때만 나와서 천막 농성이라고 하는데. 순번제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나 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유한국당 나리분들, 당신들이 그 천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이제 짤 수가 없어요. 사실 천막 농성을 하려면 민심을 알 수 있는 광화문에 치면 돼요. 욕을 먹든 어쩌든 간에. 근데 맞아 죽을까봐 못 치.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는 국회에서 그렇지. 경찰 보호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냐고. 맛있는 거 처먹으면서. 어쨌건 드루킹 사건은 최악의 경우엔 자유한국당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가고 것 같고요.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근혜 때만 해도 저 자식들이 어떤 공작을 할지 몰라서 두려웠던 대상인데 지금은 그냥 희화화된 대상. 부끄럽고 참 불쌍하기도 해요. 네. 짠해요. 네. 이 새끼들은. 또 짠할 것까지. 여기 뒤에 욕을 하잖아요. 이 새끼들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의 슬로건, 대표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마차님이 하니까 통째로 못 넘길 것 같아요. 야수님이 한번 해봐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슬로건 보고 이 민주당에서 이게 현수막 달기 좋겠다. 딱 한 글자만 쓰면 돼. 예.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예 해가지고 한 글자만 해놓으면 돼. 그렇지. 댓글 댓글로. 그건 매크로가 안 돼요. 예라고 해놓고 뒤에 가로치고 국민에게 가로 닫고.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뭐 사회주의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나라를 가로하고 빨갱이들에게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근데 카피 광고 마케팅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평가는 굉장히 훌륭한 카피입니다. 왜냐면은 중위법적인 거지. 중앙 권력이 넘어갔는데 지방 권력까지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카피로는 괜찮은데 너무 뻔뻔해 이 새끼들이 지금. 그 뒤에 그 하이 슬로건이 있잖아요. 문정권 1년, 얇아진 지갑, 오른 물가, 늘어난 세금, 경제가 죽고 있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 퍼스는 세금, 돌아온 세금 폭탄. 장사 잘 되십니까? 이연병 어느 것도 지들이 정권 잡았을 때 욕을 처먹기 딱 좋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들 잘하는 거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죽었다고 우기는 거. 지갑은 얇아져야 돼요.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많이 넣고 다니지 말고 50,000원짜리 넣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카드로 다 됩니다. 신용카드로 하면 더 좋죠. 얇아진 지갑, 오른 물가, 늘어난 세금, 경제가 죽고 있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 뭐 이런 식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는 이름만 바꾸면 얘네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수치 좋아지는 거 예를 들면 언론 자유 수치가 확 올랐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나빠졌다고 하는 거야.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적보에 가까운 거지. 근데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죽었다고 우기는 그런 스킬을 잘 쓰잖아요. 얘들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죽었다고 뭐 조중동이 다 함께 외치니까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막 곡소리 내고 상여 날르고. 아니 여기에 하위 슬로건에 오른 물가. 물가는요 자연적으로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먹는 사람이 만약에 쌀이 우리나라가 현재 생산하는 것보다 한 2-3배 많이 생산돼봐요. 쌀값이 폭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른다. 그래서 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이거는 지난 1년 동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 탓을 하냐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게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잘못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보수 정당이 경제를 잘한다. 아이씨 그것 때문에 이명박이 뽑아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놨잖아. 아니 IMF는 누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은 그 대한항공 일가족이랑 다를 게 별로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정당을 꾸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경제를 망쳤든 뭐 어쨌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 민생을 생각한다면요. 현 정권 된 지 1년밖에 안 된 정권의 경제를 망쳤다 퍼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슬로건 짜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가처분 신청 내야 돼요. 이거 못하게끔. 허위사실이잖아. 네. 이거 처벌 안 되나요?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다 처벌받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어쨌건 간에 이 정당 사람들의 헛발질 몇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시장 유정복. 자, 인천은 참 복도 많은 도시예요. 인천 전문가 명종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변인실이 선거 캠프 역할을 해버리면 이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경선에 나왔잖아요. 이 양반이 시장으로서 그걸 하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조직,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불공정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법으로 캠프를 따로 만들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그 불공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정복이네는 비서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잘못된 허위사실로. 유정복이 인천시장을 잘못 살펴가지고 매니페스토 단체 같은 데서 점수가 안 좋아요. 순위 같은 거 매기면 하위권이야.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인천시의 대변인실, 선거 캠프가 아닌 곳에서 유정복이 정말 잘했다고 자료를 내는 거예요. 불법 선거운동이죠. 이게 사실 인천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보도가 나온 것인데 현직 시장으로 있으면서 재선이 될 욕심으로 지금 인천시청에 있는 대변인실을 본인의 선거 캠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더 하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을 인천지검에 고발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유정복의 홍보를 퍼날른 거예요. 본인이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퍼날르면서 인터넷 카페, SNS, 단체 채팅방 이런 곳에 유정복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터뷰 기사, 사진, 글 등 392건을 계속해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과연 지금 이렇게 대변인실이 선거 캠프 요 정도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천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아마도 동원됐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이전에 이 유정복이 되기 직전에 그 유정복이 당선된 선거에 어버이연합류 사람들이 인천시청에 와서 데모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송영길 시장 당시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국정원 조직이 돌아가는 듯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인천시청의 그 공무원들 중에 꽤 많은 숫자들이 아마도 지금 이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어디에서 댓글을 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유추가 가능해요. 오죽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겠어요. 이게 유정복이 그렇게 신처럼 모셨던 박근혜 시절이었다고, 그게 야당이었다 그러면 이거 당선 취소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제대로 걸면.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치적 홍보 단체장들이나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들은 임기 말쯤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국민한테 보고하는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만 대변인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가지고 유정복이 사실 또 허위사실로도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몇 번째로 했네 이런 허위사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요. 또 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새날에서 김성태 의원의 어떤 미담? 예, 미담, 예. 하여튼 캐나다 굉장히 미담? 쾌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던 소주, 예, 소주 중심으로 쾌활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우리 방송을 들었는지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고발 들어갔죠. 고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던 똑같은 케이스가 유정복 시장한테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 자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이게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자회사들이 있는데 인천에만 있는 자회사들도 몇 개 있거든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그 자회사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이렇게 몇 번 나갔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김성태 의원과 똑같은 구조로 보고 조사한 다음에 고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의 그 검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검찰분들은 특별히 콕 집어서 해야 될 게 아이페즈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핵심이에요. 모든 이상한 돈의 흐름은 여기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집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선거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특정한 후보자의 그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정도로만 좀 순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확정시키시면 안 돼요. 여기에 유정복 씨가 있는 반면에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배현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경력 조작 같은 건데. 아유, 딱 걸렸어. 근데 이게 되게 유치한 게 지금 대학교 숙명여대 다닐 때 무슨 토론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던데 실제로 상을 탄 것보다 한 등급씩 올려서 네이버 같은데 경력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귀엽다. 난 진짜 이것도 허위 사실 허위 경력이니까요. 이건 심각해요. 심각한데 이 정도 경력이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감이에요. 전국 대회에 나가서 대상 타고 막 이런 거 내가 다 말해야 돼? 대학교 때 그 수상하고 이런 것을 경력으로 내세우는 것도 진짜 웃기고. 근데 그거를 뻥튀겨서 예를 들면 우수상 받았는데 최우수상 받았다 뭐 이런 식인 거지. 너무 찌질해. 아 진짜. 아니 이게 보면 스피커상을 베스트 스피커상이라고 하고 앞에 이게 수식어를 붙이네요. 한 단계 올리네요. 그것도 웃긴 게 그 스피커상이 베스트 스피커상, 뭐 두 번째 스피커상, 세 번째 스피커상까지 있고 배현진이 받은 건 네 번째 스피커상 그냥 앞에 말 없이 그냥 스피커상이고 그건 10명 주는 거였어. 와, 근데 그걸 3단계로 올린 거예요? 그걸 3단계 올리고 또 하나는 은상을 금상으로 또 올렸네요. 그냥 은상 받아도 괜찮았을 텐데 그걸 굳이 그렇게. 금이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그렇겠죠. 아니 금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값지다고 하는 안철수 씨도 있는데. 아니 자유한국당 그 후보의 자질을 뭘로 보고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줍시다. 그 정도 찌질하면 좀. 아 이해는 하는데 선거법 위반은 맞다는 거지. 뭐 위반하지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렇게 정치가 뭔지, 이렇게 시민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잖아요. 이 후보는 의원이 되더라도 어떤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그대로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왜? 상대 후보가 최재성 후보인데. 그런 그렇구나. 가정을 하지 말란 말이야. 재수없어. 나 미워한다 이러다 못 들으면. 아니 왜냐면 예전에 배현진이 트위터에서 네티즌하고 설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오세요 MBC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를. 그랬더니 이 답변이 왔죠. 네 갈게요. 폰번호 알려주세요. 정문 수희 아저씨한테 미친놈 취급 당하기 싫으니까 가서 전화할게요. 이렇게 남겼어요. 그랬더니 배현진이 뭐라 그러냐면 주고받은 트윗 멘션들 수희 아저씨한테 보여드리고 저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 너 미친놈인 거 가서 인정하면 들여보내줄 사람 없으니까 가서 한번 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이 태도가 어디를 가겠냐고. 한낱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있는 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도 달아주면 더 난리를 치겠지.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이런 캐릭터들은 정치권 내에서 스스로 셀프로 죽어요. 정치 기획력이 있어. 뭐가 있어. 사실 생각해보세요. 성파 같은 노른자에 위해서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수십 년간 그 자리만 노려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짜는 건데 내가 배현진만큼 유명하지 않으므로 공천을 못 받겠다 하고 칼을 갈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 선당우사해서 배현진이 나갔다고 해도 떨어지고 나면 바로 교체됩니다. 정말 개취급 받을 이 거예요. 배현진의 이 허위사실 게시는요.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했는데요. 이게 처벌 규정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한 징역 생활 한 2년만 하시면 딱 좋겠네. 허위 경력 기재는 당선 무효에 해당합니다. 네, 당선 무효하고 한 2년만 살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조사했던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앵커 1위의 배현진이 28.4%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신뢰하는 앵커는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손석희였겠죠. 지금 앵커라고 특정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어떤 방송사가 없어 그냥. 아무도 없어. MBC도 앞으로 2년 더 좀 노력해야 돼. 그래도 MBC에서 이번에 잘하고 있어요 나름. 우병우 그 너무 편들어준 기자들을 이게 뭔가 커넥션이 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MBC에서. 그거 하나는 좀 사줄 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대명사화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앵커 하면 뉴스를 안 봐도 손석희가 떠오르고. 그렇죠. 근데 앵커 같지 않은 앵커 하면 배현진이 떠오르면 이 사람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는 적폐 중에 적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오를 꿈을 위해 I want you. 안전한 역할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짧게 다루고 싶은 인물은 바로 최교일입니다. 최교일은 지금 뭐 검사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무마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럼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최교일 의원 자체가 전에 우리가 한번 판 적이 있잖아요. 이명박의 그 비리들 쭉 이야기하면서 최교일을 아예 우리가 한번 통째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출세 지향의 딸랑이 검사 출신의 뭐 지검장도 보내고 했던 바로 그 인물. 현재는 국회의원이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음주운전을 잡았어. 근데 뒤에 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야. 문제는 운전하는 수행비서가 술 먹고 음주운전했다는 거야. 이건 네. 뭔 상황이야? 같이 마셨다는 거죠. 아니요. 이거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6. 아니 이건 이게 취소. 국회에서 그 수행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연락망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요동할 때 뭐 대통령이나 어떤 요인처럼 그 교통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딱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가 그 교통이 막히고 이런 거를 이제 모든 그 수행하시는 분들끼리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퇴근할 때까지. 의원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같이 술을 먹는다?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일이에요. 말도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같이 먹었다는 의미가 네. 마차님은 그렇게 안 물어봤겠지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뒤에 타는 VIP 운전하는 그 국회의원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만 이 사람 술 냄새에 그렇죠. 반응 안 예, 하는. 예. 자기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반응 안 하는 건데 개연성은 지 국회의원 술 마실 때 따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 분명히 있는 네, 거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 진짜 중요한 건요. 그래서 최교일이 술 마신 거 아닌데 어쩌라고. 실제로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냐? 저 의원님 술 먹었습니다. 야야 괜찮아. 운전해. 이게 그걸 내가 누군데? 다음에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 새끼 술 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운전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가지 뭐. 이 정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6이면 어마어마하게 처마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죠. 음주운전 단속해가지고 걸리는 게 0.05잖아요. 영어부터 시작하죠. 영어 밑에는 좀 강화됐는데 0.116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 취해서 소주 한 2병 정도 이상 먹은 정도죠.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분. 훌륭하신 분. 저는 이 최교일의 진정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최교일이 악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교일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야. 이런 몰랐을 수도 잘하는 있어요. 사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수행기사가 입을 안 열은 거야. 술 먹고 숨도 안 쉬고. 근데 그래도 술 2병이나 마셨으면 옆에만 가도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100% 이거는 최교일이 술을 마신 상황이에요. 술 먹으면 서로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이 운전기사 한 분이 차라리 그냥 내 최교일이라고 그냥 이 차로다가 한강으로 뛰어들을래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게 음주 단속에서 걸린 게 아니라 신호 위반으로 걸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 이게 웃긴 게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 지금 가는데 철수시키라고 먼저 전화를 해놔서. 그 특별 시민에 한 장면 나오죠. 그래서 철수는 시켰는데 얘가 신호 위반으로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호 위반으로 저기요 차 세워 해가지고 자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했는데 창문 내리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그런 경우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럼요. 일단 이게 대한민국에서는요 경찰한테 술 먹은 게 딱 걸리면은요 대통령백으로도 못 빼요. 이제는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끔씩 무리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모 정당의 10몇 년 동안 지역위원장만 하는데 이상하게 전략공천이 걸려서 공천을 거의 못 받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의도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삼진아웃인 거야. 일단은. 아이고.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을 따놓은 초선이 되는 거예요. 10몇 년 만에. 근데 음주운전에 걸리고 또 이제 그 말을 했다 안 했다의 그 논란이 있긴 한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드립까지 했다고 해요. 바로 지역위원장 날라갔어요. 술 한 잔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위원장을 노리던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정치인 중에 어떤 분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전혀 가능성 없었는데 지역위원장을 꿰차더라. 술은 저처럼 하세요, 정치인 여러분. 혹시 우리 방송을 정치인분들이 많이 들은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끊으세요. 3년 끊고 나니까요. 술로 인한 실수는 거의 안 해요. 술 안 마시니까 그런 거지만 실수의 양이 90% 정도 줄어듭니다. 맞아요. 술은 정말 위험하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예, 있는데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운전대 잡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거는요.
기본 살인 미수예요. 하시면 안 돼요. 부산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술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 정말 술을 먹으려고 하면은 일단 펜수를 치고 완벽하게 부인 갖다 놓고 운전할 사람 정확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술 드시기 바랍니다. 정록원 한 포 먼저 드시고 소주 한 병에 타면 딱 좋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열렸고 주로의 이제 메인 테마는 비핵화, 핵폐기 이런 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건 핵폐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핵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핵폐기 이후에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은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통일로 갈 수는 없을 거고 결국에는 교류예요. 어떤 쪽이든 간에 교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만만한 게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게 문화교류, 체육교류, 예술 학문교류.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경협 뭐 이렇게 그렇죠. 가면서 점점 이질감 줄여지는 형태로 갈 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혹시 보통 보도 채널을 보면은 YTN이나 연합뉴스를 잠깐 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24시간 막 뉴스를 하니까. 근데 경제 채널이라고 있어요. 경제 뉴스 채널들 엄청 많아요. 거기는 남북한 정상회담 수혜주 이야기 거기서 계속해요. 남북한 정상회담 수혜주 근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중학교 정도만 수업 받은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어요. 남북한이 평화로워져? 그럼 평화 쪽으로 이거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경제 채널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과 북조선이 정말 친해져서 경제적으로 서로 투자하는 단계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올 것인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경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하실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알기로는요. 아까 문화 체육 교류가 이제 시작되기 했는데 그동안에 중단됐던 지난 9년 동안 중단됐던 이 민간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과 평양 축구. 이거 지금 경평축구. 네, 경평축구. 지금 복원되고 있고요. 각 문화 단체들이 계속 이거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평화철도 같은 경우는 이미 출범이 끝났습니다. 스탠바이 문만 딱 열리면 이미 민간 단체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됐고 맞죠? 북한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동질성 회복하기 위한 방식들이 전부 복원이 되는데 저는 분명히 경제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가 이제 터진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이 말했던 그 천박한 그 대박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경제만 교류되고 문화 교류되고 우리도 북한을 통해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우리나만 4만 불은 지금 바로 임기 내에 저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경제만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경평축구 같은 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특히 강원도 이런 그렇죠. 뭐 하자마자 이렇게 하면 정부가 그걸 허가해 주는 형태로 일단 민간 교류가 만들어지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이게 지금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한이 맞춰가고 있었어요. 서로 이질화되어 있는 언어를 공동으로. 위해서, 예. 그런데 2015년에 중단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난 9년이 우리가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언어에서는요. 우리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언어 차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대화할 때 쓰는 일반 언어는 38%가 차이가 나고요. 다른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 38%라는 말이에요. 일반어에서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쓰는 전문 언어에서는 66%가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통역 없이 하는 첫 번째 유일한 회담입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그런 이질감이 있다는 건데. 그런 이질감이 있어서 결의말 큰 사전 사업이란 말로 하나의 언어를 쓰는 서로 다른 체제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서 뭔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사전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근데 이제 남한은 한글을 태화시켜 버렸잖아요. 영어를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영어를 주로 써버리기 때문에 한국어가 굉장히 태화되어 있는데요. 신비님, 예, 릴렉스.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말을 발전시켰고 한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문 영어를. 그래서 한글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말을 북한 말에서 배워야 된다. 전 단호하게 얘기하고요. 하나 걱정인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이 영어 붐이 일어나가지고 씨발 지금 존나 영어 안 되잖아. 나. 좀 영어 좀 쓰지 말자고. 근데요, 잠깐 문득이요. 저는 약간 좀 감동의 쓰나미에 지금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송 내용인가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이런 평화 모드가 되면 일단 당장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돼요. 언제 부활할지를 몰라. 그럼요. 아니 정권이 바뀌면 이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니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했지 다 잡혀 들어가는 거야.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 그왜 그 황선 씨 같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교류 분위기 타고 평양 갔다가 종북으로 몰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잖아요. 예, 그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전공로도 분위기 좋을 때 그 평양이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김정은 테이블에서 같이 공무원 노조라고 해서 와인 한 잔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리스트에 올라가요. 국가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없애줘야 제대로 지금 교류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38%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에서 가담가담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가담가담 떡 먹어. 우리 가끔 떡 먹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말이. 그러네. 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담가담이란 말은 우리 어렸을 때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가담가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으태어 이런 으태어, 느낌인데 우리 방송에 있는 자갈자갈 있죠. 그 북한 말이에요.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갈자갈이? 자갈자갈이 뭐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얘기하는 걸 자갈자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건서건 되면서 이야기하는 그걸 자갈자갈이라고 하지. 어쨌든 그 결의말 큰 사전이라든지 그리고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민간 교류를 허벌나게 했었어요. 그렇죠. 허벌나게를 북한 알아먹을까? 허벌나게.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 뭐 이를테면 문인들끼리 만나서 문학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남북한 문학인들이 만나서 통일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명박근혜 같은 그런 정권을 거치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없어지면서 남북 간의 교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항구적으로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다시 복원시켜놓은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민주 세력에게 정권을 20년은 몰아주셔야 됩니다. 30년 해야 돼요. 역사 복원까지 하려면.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딱 옷을 박아놔야 되는데 10년 정도 정권을 이명박한테 가버리니까 다 돌려놓고 지금 역사를 10년 동안 우리가 역진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야, 생각해보세요.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기도 힘들죠. 말씀하지 마세요. 소름이 돋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든 군대 발전기를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에요.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특히 남북 문제에서만큼은 평화가 돈이고 답이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 전쟁 일으켜서 싸워 이기는 건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돈도 못 봅니다. 어차피 전쟁 나면 누군가의 국민은 죽어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야. 옛날처럼 영토 확장을 해서 그 땅을 우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전쟁이란 말이죠. 전쟁 리스크를 줄여서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오면 따라오는 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인드 없이 계속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를 부추기고 있고 지금 현재도 김정은이 어떻다 하면서 심지어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이라도 좀 제발 남북 관계의 평화 통일을 원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놀랍다. 우리도 한번 맞장구 쳐서 평화 모드 만들어보자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해도 김정은이 미쳤다고 트럼프나 전 세계를 대놓고 거짓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김정은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짓말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게 역진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남한 정부까지 등을 돌릴 테니까. 그렇죠. 박살나죠. 그런데 김정은은 뭔가를 갖고 있고 뭔가 의도가 있다. 언젠가는 바뀔 거야를 계속 부채질하는 이 인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이 맞냐 이런 얘기죠. 짱돌로 갖고 갑시다. 국회 가서 조사버립시다. 남북 간의 문화, 체육 교류, 저는 북한의 야구를 보급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스포츠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데 야구 자체가 자본주의 스포츠라 그래서 북한은 야구를 공식적으로 안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스포츠 강국인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야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냉전이 이제 분위기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야구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사실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자본주의화된 게 야구인 건 맞아요. 돈도 많이 들고 어떤 경비도 많이 들고 경기장도 필요하고 이런 거거든. 축구하고는 다르죠.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돼. 골대는 대충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야구를 보급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야구를 보급하는 시민들 모임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n분의 1로 만드세요. 제발. 내가 야구를 축구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같은 팀원이 움직여야 이기잖아요. 근데 홈런 친 놈한테 돈 몰아주지 말고 왜 이래? 그냥 그 돈 판돈 있잖아. n분의 1로 가야 된다니까. 지금 프로야구 선수 중에요.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짜리 연봉도 있어요. 자, 옆으로 세지 맙시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 야구 팀을 창단해서 실업리그 내지는 프로리그까지는 어렵더라도
실업리그 팀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북한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아이디어 내고 그게 공론화되고 그 과정으로 가야지 무슨 축구 시합이네 뭐네 뭐 하면 다 누군가 따로 하겠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북한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같은 민족으로 대하는 그런 날이 지금 빨리빨리 오면 통일도 빨라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 외에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당이고요.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지역 기반으로만 따지면 유승민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의 TK에 어느 정도 강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상의 다당제지만 양당 구조로 큰 선거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TK에서 바른미래당이나 호남에서의 민주평화당이나 후보를 못 내고 있어요. 사람이 안 나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하고 또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민주평화당의 그 현상은 좀 이해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잖아요. 특히 호남 같은 데 가면은 지지율이 뭐 90% 정도 되더만요. 민주당 지지율도 뭐 거의 80%에서 90% 넘어가는 그 정도면은 나설 이유가 없죠. 왜냐면 다른 최소한 몰라도 15%는 득표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좀 본전이라도 찾지. 그런 측면인데 TK에서는 이제 유승민이 그 배신자론. 거기는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다 배신자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묵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후보를 못 내.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당은 그러는데 미래당은 호남에서 또 후보 못 내잖아요. 미래 쪽은 또 호남이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갑자기 이제 알아들었네. 예, 안철수. 예, 맞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양당 구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고하게 그거를 지금 막아내려고 하는 세력인데 너무 미비하고 사실상은 또 지금은 안 통할 거라는 거야. 여당의 대항마로서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이나 힘이 나오면 밀어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홍준표가 마음에 안 들지만 홍준표보다는 문재인이 더 싫어. 요 느낌 가진 사람들은 유승민을 찍고 싶어도 홍준표를 찍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럴 건 비등했을 때 15% 정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꾸준한 지지율이. 근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믿고 가는 건데 예를 들어 홍준표는 니들이 그래봐야 소수 정당이야. 우리 정당을 밀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배짱 부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알아서 투항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정작 홍준표도 지방선거에 쩔망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다는 거죠. 100석이 넘는 정당과 몇십 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 이치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재밌게 이제 꼬여가는 게 시작하는 거지. 티켓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눈을 돌리죠. 아, 유승민이 있었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죠. 전투력 너무 떨어지는데 얘네들 더 믿어봐야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아 라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쪽으로 살살살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도 보면은 깝깝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방선거 빨리 끝나고 우리가 좀 하기야 언제는 편안한 적이 있었나요?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또 이상한 이슈로 막 두릅인지 더덕인지 막 정말 더덕킹 하면 나였으면 좋겠네. 아니 그때는 저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며칠 뒤에 남북 미중 그 4자회담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느낌적 느낌은요. 그 조선, 중앙, 동아 정도는 드루킹 이슈에 매달리고는 있는데 점점 출구 전략 짜는 느낌이에요. 그거 있잖아. 드루킹을 다 파다 보면 결국엔 저쪽에 얽힌 사람 또 몇 명 나오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덮어야지. 천막은 쳤는데 특검도 못하고. 여름 되면 더울 텐데 그 안에. 열심히 해라. 자, 대한항공 이야기 해야겠죠.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조현민 씨 욕을 대신했나 이명희 씨 욕을 대신했었잖아요. 이명희. 이번에 이명희 씨의 실제 음성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흉내가 안 돼요.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욕을 했구나. 완전히 정신과 혼을 버리고 뭔가 좀 혼신의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정말 깊은 사과드립니다. 다시 들어보니 어때요? 예. 또 해보세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그거 듣고 멘붕 왔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욕이 아닌데도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분이 석 달 만에 그만두셨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날 그만뒀을 거야. 진짜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귀신한테 홀렸을 때 어떤 그 느꼈던 공포 같은 거 있죠.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너무 무섭더라고.
미친년이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 미친년이 미친년 지랄하네 뭐 이러고 하고 많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미친년이면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야수님이 그만둔다 그랬죠. 나 같으면 주먹 날라. 실제로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정말 빡쳐가지고 상대방 뺨을 때려본 적이 몇 번 있잖아. 없는 사람 손들어봐요. 저 주먹으로 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먹으로 쳤죠. 뺨을 때리는데 그 느낌이 쾌감이 있어요. 만약에 대상 이명이라 그러면 나한테 죽었다 진짜. 뺨 한 방에 입 돌아간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재벌 모든 재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많은 재벌들은 그런 식의 관계를 만들지를 않죠 거의. 속으로 심질해서건 사생활을 어떻건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불법성의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대한항공의 이 갑질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또라이 집단이야 그냥. 환자들인 그냥 환자들인 거예요. 막 영상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마차님이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직업 스튜어디스. 왜요? 글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직장으로서는 일단 여자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던 한때까지 지금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멋져 보이는 그 허울 좋은 멋짐 그 뒤에 조연아 땅콩 갑질이 나왔을 때 공항 같은 데서 유니폼 입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미 그 갑질의 징후가 꽤 보였었는데 그때 제대로 안 털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가풍이나 이런 게 그냥 상또라이 집안에 좀 가깝더라 이런 느낌이.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가와의 혼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아는 거지. 아 왕따네 그런. 가풍을 아는구나 서로. 그리고 그 이명희의 영상을 보면은 거의 매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거의 매일 그런다고요? 아니 보면은 일상화돼 있잖아요. 아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한다잖아요 하루를. 이런 식의 욕으로 시작을 하면 어마무사. 아 이게 당사자도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먹은들 무슨 소용이냐. 야 밥 줘 다니까. 야 밥 줘 미친 새끼야. 뭐 이게 아니 그냥 야 밥 줘. 아우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 근데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밥 주란 말이야.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닌 거야. 진짜. 이거요. 제가 저 옛날에 이거 비슷한 거를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진짜? 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는요, 이게 질환 진짜 맞아요.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분노 조절 장애도 있지만 이게 공황 장애도 있고요. 이게 다 섞여 있는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그래서 이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기본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조씨 일가,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는요, 단체로 입원해야 돼요. 입원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이거 안 고쳐집니다. 빨리 경영일선에 손 띄고 입원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약간 또라이스러운 이야기는 이제 차치하고 가십으로 삼기는 너무나 좋은 공사 현장에서 막 또 갑질하는 그 영상 보고 있으니까 떨리더라 그거 보는 거. 그 갑질의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 진짜. 폭행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간들이 뭔가 또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관세청과의 커넥션. 사실 그럴 수밖에 없거든. 공항 가면 딱 두 군데가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의 출입국 사무소하고 관세청하고 플러스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표 받는 거, 안내하는 거, 이거 이 세 가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 관세청하고 유착 관계가 있으면 자기네 행위들은 다 뒷공문이어서 뭔가 해결해버리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경찰이 이미 관세청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광역수사대라는 거는 그냥 일반 수사 부서가 아니에요. 그 검찰청의 중앙지검 같은 데입니다. 굉장히 센 곳이에요. 광역수사대가 관세청에 대해서 내사를 착수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천공항 세관을 거쳐가기 전에 인천공항 세관을 거쳐가기 전 현직 간부와 직원들인 거예요. 현직 간부하고 직원들 관세청에 양주밀반입 세금 안 내고 들여오는 거죠. 그리고 회식에 뭐 이거 제공하고 이런 거에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 조직적 범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 범행에 정황 증거들이 있어서 내사 중인 거고요. 이게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일파만파 엄청난 커넥션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이제 관세법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관세법이 겁나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포탈한 관세액이
2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은 형법도 아니고요. 국가보안법도 아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외환관리법하고 관세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걸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건데 그런 법을 적용하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 직원이 유착이 됐다. 이거는 정말 대한항공 게이트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 옛날에 우리 백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KTX건 비행기표건 어디 가야 되는데 다 매진일 때 꼭 표가 나와. 근데 희한하게 국회의원 사무실에 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빨리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뭐 2장만 구해달라. 뭐 KTX 특실이 지금 뭐 자리가 없다. 뭐 이렇게 좀 구해달라.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실이라고 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못 구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관습적으로 비행기 좌석이나 KTX 좌석에 이런 귀빈용으로 정치인들용으로 일정한 좌석을 빼놓고 항상 운행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공항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재난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어떤 내 지역구에 사고가 있거나 해서 지금 당장 가야 한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는 탑승 먼저 하고 나서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항상 그러면 바로 찍히죠. 감사에 걸리는 거죠. 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관세청을 조사한다고 하기 전에 관세청에서 대한항공을 조사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관계, 유착 관계면 일단 덮어주고 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비밀 대화방 만들어가지고 제보 경쟁한다는 그 방에서는 그 황당하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번에 관세청장이 이제 그 검사 출신으로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이 원래 관세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지만 수사 경력은 밀수에 대해서 베테랑으로 이제 경력을 쌓은 검사를 관세청장으로 임명을 했다잖아요. 문재인 정부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은 정말 철저하게 순환 출자 구조로 묶여 있고 가족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칼이라고 부르는 대한항공이라는 법인을 가족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아주 악질적인 기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대한항공 얘기하면서 인하대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사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 자체가 한진그룹이 그냥 경영하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 입학한 거. 네. 이거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특채 형식으로, 특례 입학 형식으로 들어갔다. 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특례 입학 형식으로 들어갔다는 거 나오고요. 인하대 병원이라고 있어요. 인천에 가면 유명해요. 굉장히 커요. 예, 종합병원이에요. 인하대 병원에 가면 인하대 병원은 그 지하층에 뭐 편의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디야 커피숍만 1층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목 좋다. 여기 자리 최고인데 그랬던데 그게 이 따님들 소유예요. 그래, 조현민 거라고.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족끼리 벌어먹고 사는 거라 지금 현재 이 관세청 조사도 관세청 조사지만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댔거든요. 그래서 일가 몰아주기. 이거 걸리면 정말 공정거래위원회 3번 맞고 관세청에서 맞고 경찰에서 맞고 검찰에서 맞으면 거기에 더해지는 게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나라의 제일 큰 손. 명종님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자회사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독점적으로 이렇게 일감 몰아주게 하는 그 자회사가 대한항공에 항공료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기름이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사에서 항공료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납품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로 거쳐서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페이퍼 컴퍼니네. 예. 그래서 그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조양호 회장 친인척들이죠. 그래서 그게 뭐 대표이사, 부사장, 뭐 이사 이렇게 몇 명 있고 직원도 한두 명밖에 없는 굉장히 이제 뭐 딱히 하는 일이 없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정유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쓰는 모든 항공료는 그 회사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대한항공에 기름을 공급받으면 그것만이 아니라 외국 항공사들 비행기 들어오면 거기도 공급해 주거든요. 이게 거의 독점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 맞네요. 야, 대단하다. 지금 그래서 경영진 대표적으로는 조양호 회장 해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분 구조가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이 14,130주로 0.01% 뿐입니다. 전체 중에 0.01이고요. 만분의 1이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배하느냐? 대한항공 최대 주주가 지주사인 한진칼이 29.96%. 그런데 이 한진칼을 지배하는 것은 지분 28.98%를 가진 총수 일가입니다. 예, 지주사를 통해 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인데 사실은 나머지 지분들이 연합을 하면 다 바꿔낼 수 있는 구조에 사실 가까운 것이고 국민연금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손을 뻗어 있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죠. 네. 국민연금의 지분이 있죠.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이 11.81%, 대한항공 지분이 11.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죠. 그러면 이 국민연금에서는 조금 더 지분 보유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임시주주총회라든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사실 삼성에다가만 투자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그냥 암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진그룹의 조혜정 일가가 갖고 있는 대한항공의 주식 지분율은요, 약 10만 분의 1이네요. 대충 암산해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오히려 웬만한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한 5% 이상을 넘지 않지만 여기는 훨씬 더 적은 지분으로 사실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대한항공, 한진그룹도 그 선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선대들이 기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사실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더라고. 근데 내려오면서 이런 개망난이들이 성격 파탄자의 정신병자의 또라이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그 회사의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지. 이런 성격대로만 하면 이게 지금 사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공적인 회사에 조씨 일가가 끼치는 해악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엄청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스텝으로 일하시든 기장으로서 파일럿으로 일을 하시든 여러 수만 명이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건 조양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일가족, 우리가 삼성을 욕할 때 이건 이 일가를 욕을 하는 거지 삼성이라는 그 회사 자체,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욕하는 게 아닌 것처럼 대한항공을 욕을 하는 게 지금 당장 직원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대한항공을 욕하는 게. 그런데 요게 우리 방향의 본질은 조양호를 향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이 항공 스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적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을 하시되 이제 우리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대한항공의 그 현재 2017년도 지분 현황을 보니까요, 굉장히 좀 웃겨요. 대한항공 지분 현황이 당연히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으로 돼 있고요. 전무 이승범, 전무 이병호, 전무 정윤동, 전무 김용순, 뭐 상무보 쭉 해가지고 상무도 많아요. 여기 이 회사는 수십 명인 것 같아요. 전무 상무들이 이 특수관계인으로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차명 주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삼성에서 했듯이. 그러니까 차명 보유 주식으로 조양호 일가가 갖고 있는 건데 명의만 이렇게 임원들 앞으로 해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특별 관계자라고 해서 한진의 그 지분 보유 보면 한진칼이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그다음에 정석 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학술재단, 이루재단, 유니컨버스, 조양호, 최은영, 조유경, 이수근 이렇게 우기홍, 조유홍 이렇게 해서 특수관계인들이 이 가족들하고 아주 신복인 그 임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연금 등은요, 이게 사실상 공적 자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경영에 관여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걸 움직여 버렸던 게 삼성이었던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진의 그 일가, 그 갑질 성격 이상한 또라이들의 일가가 대한항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아이 조양호 내려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식혜는 13.